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서 그 용수가 공을 주장한 것의 세 번째, 용수의 개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초기 불교는 좀 소박한 경험론적인 관점을 그래도 유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이제 700년 흐르고 용수의 대성불교 이제 그 시대에 오면 그 용수가 이제 주장했던 혹은 반야신경에서 말했던 공이라고 하는 그 사상 속에는 이게 이제 경험론적인 관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퇴조하고 초월론적인 관점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랄까 법이랄까 진리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에서 언어로 표현되거나 어떤 감각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상태, 우리 손을 이제 떠난 상태로 파악이 된다,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부처가 서로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조금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초기 불교 시대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 뭐 우선 그 삼무티라 그래서 얘기를 했고, 이 700년 후에 용수의 이 시기에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쌍의리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삼무티는 개념은 개념인데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칭, 명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아버지나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감각적으로도 확인되고 이것은 집이다라고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게 큰 혼란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쌈무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용수에게 오면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절대적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해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산이라 하고 아버지라 하고 집이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특히 이제 자유 진리 뭐 이런 거 정의 이런 얘기할 때는 이런 개념은 쌍어리티다. 즉 실제 진정한 그 실제 진정한 본질을 덮는 가리는 그죠?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덮개 방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생각이 많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어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언어로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고 생활을 하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죠. 단어죠. 단어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그건 통용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용수는 집요하게 그 불완전성을 이제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러면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개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산이다, 강이다, 바다다, 집이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그리고 뭐 사랑이니 진리니 자유니 이런 것들은 일단 추상적이잖아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랑 같은 것은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진리나 자유는 뭐 정확하게 데피니션 또는 묘사하기가 어렵죠. 이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즉 감, 감각적 확인의 대상이 아닌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만 있고 그걸 감각적인 실체로서 경험하기는 어려운 것.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명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명색 이거 육체와 정신이라고 이제 인간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붓다 시대 때는 뭐 소박했다 이거죠. 뭐 경험론적으로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명칭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용수 시대에 오면 집이란 무엇인가, 집이란 무엇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집, 네가 생각하는 집, 그들이 생각하는 집, 우리가 생각하는 집 개념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개념의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미지도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집이라고 명명된 것에 대한 정확한 실제를 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절대적 실제를 표현하기에 개념은 너무나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붓다는 그러니까 개념을 오염시키지 말고 주관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잘 사용하자는 거고, 용수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 가능하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개념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자, 이제 용수는 쌍리티, 이 진실을 가리는 덮개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했고, 붓다는 경험적으로 합의된 지칭이다, 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봤고, 붓다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용수의 개념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용수한테 있어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존의 쌈무티죠. 쌈무티, 합의된 지칭. 우리가 이제 저걸 산이라고 하자, 저걸 집이라고 하자, 저런 걸 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개념은 그 대상의 진정한 본성을 감추거나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정하게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개념이 그 본질에 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합의된 지칭이라고 생각되는 개념은 쌍어리티, 즉 그 본질을 덮어서 감추는 것으로 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다른 말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쌍어리티의 그 브리티, 쌍이 함께라는 뜻이고 브리티가 덮다, 감추다라고 하는 뜻의 이건 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 실제를 은폐하는 덮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궁극적 실체가 있는데, 궁극적인 실제가 있는데 어떤 언어로도 어떤 개념으로도 이것을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왜 궁극적 실제가 꼭 있어야 되지? 그냥 말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에게 있어서 궁극적 실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궁극적 실제에 대한 인식론적인 측면하고 또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용수는 이것을 어떻게 궁극적 실제를 이해하고 있었던가, 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던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용수는 이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직관적이다. 아까 얘기한 그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논리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불교 용어로 보면은 뭐 차고 더운지는 물을 마셔본 사람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깨달았는지 깨달았지 않았는지는 본인만 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언어적 표현이 아니고 직관인데, 그 직관은 당연히 주관적이고 개인에게서만 체험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통과 공유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붓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 이렇게 와서 보고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갑니다.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실제는 개념, 언어나 논리로 분해될 수 없다, 쪼개질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거나 define,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에 대한 인식론은 불가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본체 또는 뭐 물 자체, 진여라고도 표현되는, 예를 들면 진리가 있다 칩시다. 혹은 실제가 있다고 칩시다. 궁극적인 어떤 그것은 아까 인식론적으로 보면 개념적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려면 내가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그건 대상화되는 거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 이름 이런 걸 붙일 수가 없고, 그런 걸로 파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개념적 설명을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붓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붓다는 연기한다라고 했지,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지, 초월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붓다가 말한 것과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두고 벌어지는 붓다와 용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자유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번뇌를 종식할 것인가로 가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이 개념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열반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수와 붓다는,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결론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다. 이 본질은 궁극의 실제죠. 그리고 현상과 본질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개념이다. 근데 이 개념의 역할은 본질을 가리는 역할이니까 이 개념을 제거해 버리면, 즉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념을 제거해 버리면 본질, 즉 초월적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니르바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니르바나를 초월적인 것과의 합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붓다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 쌈무티잖아요. 이거 큰 문제 없다. 오히려 문제는 그 개념을 오염시켜서 뭘로 오염하는가 하면 이 개개인이 각자가 가진 의도, 그 의도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인데 의도를 가지고 그 보는 편향성, 그 기울어진 그 시각,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그 개념은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염되지 않는 개념으로 현상을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편향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번뇌의 종식, 즉 고멸이잖아요. 괴로움, 소멸, 이게 불비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번뇌가 훅 불어서 꺼진 상태, 다시는 불붙지 않는 상태, 그것이 니르바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붓다의 그 논리가 훨씬 더 단순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용수는 이미 이제 이 시대가 뭐 사회가 복잡해졌겠죠. 발달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현상과 본질로 이제 세상을 나눈 다음에 개념은, 언어는 그것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개념을 즉 어떤 종류의 개념도 갖지 않는 것, 어떤 종류의 생각의 지치기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초월과 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체험적이어야 된다. 논리나 언어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용수의 생각은 사실은 대단히 복잡한 개념들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적합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은 뭐겠습니까? 붓다가 얘기한 이런 개념들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필요는 뭡니까? 개개인의 의도, 욕망, 그리고 의식의 편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죠. 자, 용수는 이제 인식론적인 접근을 한 것이죠. 그 개념을 제거해라. 모든 것이 생각일 뿐이고 생각을 제거하지 않는 한 번뇌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붓다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개념이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제거해라. 의식의 경향성, 편향을 제거해라. 그러면 니르바나로 간다.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용수와 붓다의 그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